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만큼 공략이 어려운 도시는 없다고 말이죠. 지하 1300km 도시 아래 또 하나의 도시. 그 구조를 처음 접한 미국 전략사령부는 충격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하에서 반격하는 나라입니다. 북쪽과의 거리는 겨우 40km.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처럼 위험한 곳에 수도를 두고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요새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처음 그 문장을 들은 순간 마크 윈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조차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분명히 그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했을 뿐인데 듣고 있던 유럽 각국의 전략가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마크는 나토 도시전 전략기획실의 고위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대도시의 지하 방제 체계를 직접 실측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방어구역, 런던의 지하철 연결 비상망, 도쿄의 대심도 방제 터널, 파리의 시민 보호 벙커까지 그가 다녀간 도시들은 모두 세계 유수의 방어 체계를 가진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한국, 서울. 그에겐 낯설고도 한편으론 특별할 것 없는 도시였죠. 냉전 시절에도 공격받지 않았고 최근 수십 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없었던 서울은 그저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단 이틀. 사실상 의무적인 평가 일정이었어요. 그는 처음 서울 출장 통보를 받았을 때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료 몇 개를 확보하고 현장 사진을 찍고 돌아오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그의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첫 방문지는 서울시청 내 위기통제센터였습니다. 통유리 넘어 보이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량 경로와 사람들의 동선, 자동화된 대응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 모든 것이 마크의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망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 시 시민들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하 대피소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든 대도시는 지하철망이 있잖아요. 대피 기능도 어느 정도는 통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차량 내부 공조부터 승강장 방제 시스템, 출입구 설계까지 평시에는 대중교통이지만 유사시에는 전시 대피 통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평범한 철도망이 아니라 다층 구조의 지하차로, 시민 방공터널, 관공서 비상 연결도로와 유기적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마크는 그 순간부터 자세히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여의도 대심도 지하도로에 들어섰을 때 느낌은 확실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70m까지 내려가자 버스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지하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자동 환경 제어 장치, 피난민 대피용 생존물자 저장고,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독립전력 시스템까지 갖춘 지하 요새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일정 중 그는 민방위 지하 터널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생존 수칙이 적혀 있었고 모든 공간은 전시 대비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공공기관과 병원, 경찰서, 소방서까지 지하로 연결되는 긴급 비상도로가 존재했죠. 그 모든 설계가 전쟁이나 대형 재난 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설명에 그는 마음이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된 마지막 장소는 한 비밀 지하사령부였습니다. 위치는 말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는 서울 전체 지하 방어망을 총괄하는 관제 시스템을 보았어요. 수십 개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도시의 맥박을 보여주고 있었고 모든 시스템은 2중 3중으로 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데이터를 저장하던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저장된 정보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시스템 경고가 떴고 펜은 무겁게 돌아가다 잠시 멈췄죠. 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도시는 평화를 가장한 방심이 아니라 조용한 준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 그곳은 단지 빛나는 건물과 케이팝이 흐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스스로를 지켜온 사람들이 만든 철학의 구조체였죠. 그날 밤 마크는 숙소에서 홀로 서울의 지하 구조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수십 개의 문서와 이미지, 그리고 영상 파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도시가 아니야. 그는 자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서울은 이토록 정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 자료들을 되짚던 중 하나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1970년대 서울특별시 지하 안전계획의 초기안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그가 보고 있는 지하 방어망은 몇 년 전의 프로젝트가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계획되고 조용히 이어져 온 결과물이었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다수 국가들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반대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이미 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마크는 강남의 또 다른 대피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심 중심부 상가와 연결된 지하 공간은 모두가 보행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비상시 수천 명이 일정 시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어요. 그는 눈앞의 구조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지하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 같아. 서울의 지하는 숨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이동, 온도, 습도, 공기의 흐름까지 계산된 데이터가 매일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죠. 각 지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위기 대응 속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난 출장에서 방문한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뉴욕의 구식 지하망, 런던의 노후된 대피소, 파리의 구조적 한계. 서울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지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철학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 도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공통된 의지를 기반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전시가 오지 않아도, 재난이 닥치지 않아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 순간 마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평가 출장도 관광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의 살아있는 전략 체계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를 며칠간 살펴본 마크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실체에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계 여러 도시처럼 재난 대비를 해둔 구조 정도로 생각했지만 서울의 지하망은 그와 같은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여의도 지하 100m 깊이에 위치한 비축형 지하 벙커였습니다. 초기의 대피소라고 소개받았던 그 공간은 마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죠. 그곳은 조용했지만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벽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생존물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저소음 공기 정화기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바닥은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 소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조명은 장시간 머물러도 눈의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벙커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간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설계된 겁니까? 관리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전시, 대규모 재난, 생물학 테러까지 포함한 복합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서울이었지만 그 내부는 모든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각 공간은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고 의료 공간에는 응급처치 키트와 자동 제세동기, 간단한 외과 시술이 가능한 장비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식사 공간에는 고열량 영양바와 멸균 식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심리안정실에는 간단한 명상 콘텐츠와 조용한 조명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평범한 대피소라 부를 수 없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한 도신의 도시였습니다. 서울의 지하망은 단지 건축적 대응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까지도 2중 3중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민간통신망과 군사통신망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요 정부기관은 지상 연결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긴급도로로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 자료를 정리하다가 군사통신 체계의 독립성에 주목했습니다. 통신국 하나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노드가 즉시 역할을 대체하며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어요. 마크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그냥 방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집약체야. 서울시는 각 구청마다 자체적인 지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모든 지역은 중앙 시스템과 동시에 독립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구조를 처음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는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마비되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서울은 반대였어요. 각 지점이 서로 독돼 각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는 민방위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평소 대피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고 일정한 주기로 실제 대피 훈련까지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도 다른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시스템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크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과 웃으며 장난치는 부모, 조용히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 졸고 있는 직장인들 모두가 그 거대한 대비망의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들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 위에 살고 있는지를. 그는 서울이 단지 건물과 도로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밑바닥엔 오랜 시간 쌓아온 대비의 철학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전쟁 중이 아니었지만 전쟁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서울은 방어를 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존 유기체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은 드러내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크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절대 얕볼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도시였죠. 그날 밤 마크는 숙소 책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도 한참을 키보드를 누르지 못했어요. 데이터는 넘칠 만큼 수집되어 있었고 사진과 영상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도시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방금 정리한 파일 속에는 서울 지하 구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 담겨 있었어요. 단일 라인이 아닌 격자처럼 얽혀있는 지하망은 도심을 여러 층위로 감싸고 있었고 일부는 민간용으로 또 일부는 명확히 군사적 대응을 전제로 설계된 형태였죠. 그는 나토 내부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시방어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은 기능적 중심지를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했고 런던은 왕실과 정부청사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도쿄는 지진에 대비한 방제 시스템에 집중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전체 도시를 하나의 생존 구조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마치 도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배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가판은 지상, 엔진은 지하, 승객들은 전역에 퍼진 시민들이며 선장은 보이지 않는 관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치의 허술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 구호물자 관리 방식에도 감탄했어요. 단순한 비축이 아닌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가 있었고 도심 각지에 분산 저장되어 있어 특정 시설이 무력화되어도 타 지역의 물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크는 문득 나토 회의장에서 이 구조를 설명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 서울이 지하에 제2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들 웃겠지. 그러나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설은 일반 시민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그만큼 고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방어가 아니라 철학이야. 그는 다시 현장 촬영 영상을 정리했고 각 지하 구조물의 기술 사양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구간에서 확보한 자율전력망의 데이터는 별도로 추출했고 민방위 연결도로의 구간별 통신 지연 시간도 정밀하게 비교해뒀습니다. 마크는 서울시청 방제센터에 보낸 추가질의 메일의 답신을 기다리며
이틀간 확보한 자료를 보고서 형식으로 구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제출될 초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분석용 파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안의 의미를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데이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집과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브뤼셀, 나토 본부 전략회의실, 마크는 긴장한 기색도 없이 조용히 앞에 나섰습니다. 스크린 옆에 서서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회의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마크가 보고서를 꺼내들자 미묘하게 다른 무게를 띠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대부분 유럽 각국의 전략국 방위 참모진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터키, 스페인 등 다양한 언어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서울에 대한 이해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서울은 그들에게 있어 K-팝과 전자제품, 반도체, 그리고 아시아의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죠. 전쟁이나 위기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크는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에 어떤 평가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는 한국 서울의 지하방제 및 전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실측 및 구조 분석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첫 슬라이드를 넘기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여의도 지하 70m 신부 도로였습니다. 방음 처리된 도로, 독립전력망, 환기 시스템, 자율 통제 패널, 그리고 대규모 대피로가 일체형으로 설계된 구조. 그곳은 사진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자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 지하도로로 운용되며 위기 시에는 1만 명 이상의 대피 인원을 수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됩니다. 마크의 설명에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어진 슬라이드는 지하 벙커였습니다. 지하 100m 심도에 건설된 독립 생존 공간, 의료실, 식사실, 위생공간, 심리안정실까지. 그는 말했어요. 서울의 지하방제망은 단순히 위기 회피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존 생태계로 작동합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는 3D 입체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서울 지하에 구축된 방어 계층을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층별로 나눠 시각화한 자료였어요. 민간 통신망과 군사 통신망의 분리, 구청 단위 자율 관제센터, 중앙정부 지하 네트워크, 분산형 에너지 자립 시스템까지. 각국의 전략 참모들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놓았고 또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꺼내들었죠. 서울의 지하 도시는 수직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각 구간이 수평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 다중위기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통상적인 도시방어 체계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중앙과 지역이 동시에 자율 작동할 수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프랑스 대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전함이군요.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마지막으로 시민 대피 시뮬레이션 영상을 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던 지하철 승강장이 비상경보와 함께 즉시 방향 전환되고 플랫폼이 자동 폐쇄되며 안내 인력 없이도 승객들이 정해진 경로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0.8초 만에 반응한 서울의 위기 대응 시스템입니다. 정적이 흐른 뒤 영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방어 체계를 그들은 언제부터 구축한 것입니까? 마크는 답했어요. 1970년대부터 천천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한 뒤 전쟁보다 더 집요하게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닫으며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침묵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요새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크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적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승산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감탄이었고 두려움이기도 했어요. 서울.
그 도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광지나 산업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건드려선 안 되는 전략적 거점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직후 회의실은 정식 종료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고 몇몇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바로 어디론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프랑스 대표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밖 로비에서 따로 모여 짧은 회의를 열었고 즉시 본국으로 실시간 영상 보고를 송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대피 시스템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가하며 즉시 자국의 민방위 재정비 계획에 서울 사례를 참조 대상으로 넣기로 결정했어요. 독일 측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견 전략 분석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죠. 서울은 명백히 제2의 국가 구조를 가진 도시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대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략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표본이기도 하죠. 그날 밤 나토 내부 채널을 통해 긴급 보고서 요약본이 유럽 각국 전략기관에 전파되었습니다. 서울 지하 생존체계 관련 구조개요라는 제목의 문서는 비공식 경로로 빠르게 회람되었어요. 그 자료가 도착한 이탈리아 국방전략국은 곧장 자체 세미나를 열고 한국과의 정보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 한국 외교부에는 몇몇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귀국의 지하방어 시스템 일부에 대한 기술 교류가 가능할까요? 지하 민방위 훈련 시뮬레이션을 견학하고 싶습니다. 귀국 전문가와의 공동 대응 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측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도 자랑하지 않았던 체계가 외국에서는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죠. 마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처음 서울에 갔을 때만 해도 단순히 하나의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그는 다시 자료를 열어 정리된 문장 하나를 읽었습니다. 서울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 세계에 던지는 하나의 경고이자 존경이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일주일 나토 내부의 전략 지침 초안이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문장 하나가 공식 문서에 삽입되었어요. 서울은 위협 대상이 아닌 전략적 공백지대로 간주해야 함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중립적인 내용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곧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였죠.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응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마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보고 하나로 세계 전략의 한 축이 재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보고했을 뿐이었고 판단은 각국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회의 요약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줄의 문장을 남겼어요. 만약 한국이 적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그날 밤 각국 고위 안보기관 내부망을 통해 비공식 회람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국가위기대응센터는 해당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서울을 가장 과소평가된 전략 요충지라고 명명했습니다. 독일은 서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고 이탈리아는 민방위 협력 MOU 초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일부 군사 관계자는 한국의 민간 자격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귀국의 지하방어 모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부 견학이 가능하다면 꼭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귀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문서를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요청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울을 단순한 문화적 중심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도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크는 브뤼셀 본부의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와 문서는 정리되었고 회의도 끝났으며 그의 역할도 종료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울 지하에 머물러 있는 듯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울 지하구조 입체도 생존 벙커 도면, 여의도 지하도로 설계도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죠.
그는 그 안에서 단순한 기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철학을 보았고 준비의 방식이 얼마나 진화할 수 있는지를 느꼈어요. 서울은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지도 않았고 외교 무기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도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현했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위협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만들었군요. 그는 회의 이후 며칠간 도착한 전 세계의 반응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각국이 얼마나 당황했고 동시에 감탄했는지 읽을 수 있었어요. 서울은 이제 세계 안보 구도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정리 파일에 이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은 철학이며 침묵이며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전략적 생명체입니다. 그 순간 브뤼셀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은 멀리 떨어진 서울의 조용한 골목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곳에선 지금도 누군가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삼겹살을 구우며 웃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중 누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 아래 1300km의 생존 생태계가 조용히 작동 중이라는 것을요. 마크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펼쳐진 서울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 있는 단어 하나가 그 어떤 도시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서울. 그 이름은 이제 세계의 전략 지형을 바꾼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서울을 봤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며칠 후 마크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토와 별개로 유럽 내 복수의 도시방제 전문가들이 구성한 비공식 포럼에서 연설을 요청해 온 것이었어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서울, 도시를 넘어선 생존의 모델. 마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는 어떤 국가의 대변인도 아니었고 더 이상 중립적인 외부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발표 당일 그는 스크린 대신 서울의 단면을 손으로 직접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생물 해부도처럼 지하에 위치한 각 계층의 기능과 상호작용, 위기 상황에서의 자동 전환 체계를 묘사했어요.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깊은 집중을 보였죠. 한 스페인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크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도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에게 준비는 생존이었고 생존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으니까요. 포럼이 끝난 뒤 그는 연단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건축가, 전략 분석가, 도시계획자, 위기관리 전문가들. 모두가 서울의 구조에 놀랐고 그 철학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침묵이 가장 강한 무기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빛을 반짝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전략 분석가로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울을 본 자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은 마치 짐처럼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번엔 분석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도시에 담긴 철학을 조금 더 느끼고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죠. 서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제 그 침묵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도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 아래에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방어의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의 발밑에서 이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에 대비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면전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